조선 왕조를 세운 무학대사에 숨겨진 진실, 600년 동안 감춰진 무학대사와 태조의 비밀 대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조선 왕조에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바로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놀라운 뒷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고 심지어 조선 왕조실록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비밀 이야기들입니다. 무학대사가 단순히 태조의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600년 전 그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시죠. 무학대사 출생의 놀라운 신비. 먼저 무학대사의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1327년 경상도 합천 가난한 농부 박인일의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신기한 태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책과 부러진 붓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무학대사가 불경보다는 실용적 지혜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예언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학대사가 태어날 때 집 전체가 이상한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무학대사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학대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18세에 송광사에 들어가 소지선사 밑에서 승려가 되었는데 동자승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해인사 화재 진압 사건입니다. 어느 날 무학대사가 상추를 씻으러 냇가에 갔다가 갑자기 해인사에 불이 난 것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뿌리는 신용만 했는데 정말로 해인사의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 다른 스님이 직접 해인사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들은 무학대사의 신통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유학과 깨달음의 여정. 1353년 26세의 무학대사는 더 큰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중국 원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원나라 시대였고 불교가 매우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무학대사는 연경현재의 베이징에서 인도에서 온 고승 지공선사를 만났습니다. 지공선사는 무학대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동방의 왕을 도울 운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니 더 수행해야 한다. 이 말이 나중에 태조 이성계를 만나 조선 건국을 도울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오대산 등 유명한 성지들을 순례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현을 체험했고 이때 무학대사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중국에서 수행 중이던 나홍해근 스님과의 만남입니다. 나홍해근은 고려 불교계의 거장이었고 무학대사는 그분을 만나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홍 스님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니라. 이 가르침이 나중에 무학대사가 정치에 개입해서라도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게 된 철학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중국 수행을 마치고 1356년 고려로 돌아온 무학대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전만 읽는 스님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진 성인이 된 것입니다. 운명적 만남. 태조 이성계와의 첫 만남. 무학대사가 고려로 돌아온 1356년 고려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 왜구의 침입, 권문세족들의 부패,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북방에서
이성계라는 젊은 장군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3개의 석가래가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민하던 중 어떤 스님이 해몽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 스님이 바로 무학대사였습니다. 이성계가 설봉산 서광사에서 무학대사를 만났을 때 무학대사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의 꿈은 새로운 왕조를 세울 천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3개의 석가래는 타만을 통일할 징조이며 장군은 새 나라의 임금이 될 분입니다. 이성계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꿈을 이 스님이 정확히 알아맞힌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운명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니 3년간 이곳에서 500명의 성인을 모셔다가 큰 불공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 대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말을 따라 그 자리에 절을 새로 짓고 이름을 서광사라고 했습니다. 서광사는 왕의 꿈을 해석한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3년 동안 500명의 스님을 모셔다가 큰 불공을 들였습니다. 3년 후 1388년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납니다.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러 가다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고려의 권력을 장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무학대사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392년 마침내 조선왕조가 건국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지 단 3개월 만에 무학대사를 왕사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무학대사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농담 내기의 완전한 이야기. 이제 가장 재미있고 의미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 수창궁 정원에는 만화방초가 만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드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태조와 무학대사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 이렇게 좋은 날 한가함과 무료함을 못 이겨 우리 농담 내기 한번 해보지 않겠소? 무학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먼저 해보시지요. 태조는 무학대사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사를 자세히 보니 꼭 축 늘어진 돼지 불알처럼 생겼소. 그려. 그런데 무학대사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받아치는 대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승이 보기에 전하께서는 꼭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태조는 뜻밖이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어째서 내 농담을 받아치지 않는단 말이오? 그게 무슨 농담이란 말이오? 그러자 무학대사가 천연덕스럽게 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 말이야말로 제가 전하께 드리는 지독한 농담입니다. 돼지의 눈에는 모두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태조는 이 한마디에 완전히 KO 당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조는 무학대사의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내가 남을 돼지라고 했다는 것은 내 마음 자체가 돼지였기 때문이구나. 무학대사가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 부처님 같기 때문이구나. 태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대사의 말씀이 옳소이다. 내가 완전히 졌소.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궁궐 안에서 유명해졌고 나중에는 민간에까지 전해져서 지금도 우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속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세상을 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한양천도와 왕실리 이야기의 전모. 조선을 건국한 후 태조가 고민했던 것은 새로운 도읍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개성은 고려의 도읍지였고 새 왕조에는 새로운 터가 필요했습니다. 태조는 무학대사와 함께 여러 곳을 둘러보며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양 땅을 처음 본 순간 무학대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전하, 이곳이 바로 새 왕조가 500년을 이어갈 명당입니다. 태조도 한양의 지형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으로는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남으로는 한강이 굽이쳐 흐르며 동서로는 산들이 적절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읍지를 정하는 회의 장면. 하지만 신하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성도 좋은 곳인데 굳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한양은 너무 남쪽 아닙니까? 이때 무학대사가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한양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요새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한강을 통해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어 물자 운송에도 유리합니다. 태조와 무학대사는 한양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복궁이 들어설 자리, 종묘가 들어설 자리, 시전이 들어설 자리를 하나하나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태조가 말했습니다. 대사,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요? 무학대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곳은 왕께서 머무시기에는 심리가 부족한 곳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왕심리 왕실리가 되었습니다. 즉, 왕이 머물기에는 심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결국 1394년 태조 3년에 한양천도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학대사의 조언에 따라 경복궁을 짓고 종묘와 사직을 설치하고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무학대사는 한양이 500년을 갈 도읍지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조선 왕조는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정확히 505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의 서울도 무학대사가 정해준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6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 무학대사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종과의 갈등과 숨겨진 진실. 하지만 무학대사의 순탄한 왕사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태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와 달리 철저한 유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태종이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 회의. 태종의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충묘역불 존 루이프어. 유교는 높이고 불교는 억누르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수행을 위한 종교일 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만으로도 충분하다. 무학대사가 서운해하는 모습. 무학대사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태조와 함께 조선 건국에 온 힘을 다했는데 아들인 태종은 자신을 멀리하려고 했으니까요. 심지어 태종은 공개적으로 무학대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왕사라고 하지만 불경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태종의 생각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유학자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무학대사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승리 왕산이 받들었지만 죽을 때는 보통 사람처럼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눈물을 흘렸다. 화장한 후에도 별다른 이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차갑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무학대사는 정치적 갈등을 피해 회암사로 물러났습니다. 1401년 회암사 감주가 되었지만 이듬해에는 그것마저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금장암에 들어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1405년 9월 20일
무학대사는 79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태조가 그토록 아끼던 스승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태종은 비록 생전에는 무학대사와 갈등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무학대사비를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태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것입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무학대사 전설들, 비록 조선 왕실에서는 무학대사를 소홀히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무학대사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무학대사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이 민간에 전해 내려왔거든요. 첫 번째 전설은 천리안 이야기입니다. 무학대사는 멀리 떨어진 곳에 일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신통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먼 곳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무학대사가 말했습니다. 굳이 가지 마라. 그 집에는 지금 사람이 없다. 제자가 반신반의하며 그곳에 가보니 정말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 치병 능력입니다. 무학대사가 손을 얹고 나무아미타불을 3번만 외우면 어떤 병이든 나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병을 잘 고쳐주셔서 어머니들이 아픈 아이를 업고 무학대사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세 번째 전설은 농사 도우미입니다. 가뭄이 들면 무학대사가 기우제를 지내주셨고 홍수가 나면 물을 다스려 주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무학대사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순조 21년 1821년에 일어났습니다. 지방의 유생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회암사에 있는 무학대사비가 서 있는 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몰래 비석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몰래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무학대사비를 헐어버리다니. 이응준은 목이 날아갈 뻔했지만 간신히 목숨은 건져 유배를 당했고 비석을 원래대로 복구하여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까지도 무학대사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무학대사와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해암사터, 강원도 금강산 금장암터, 그리고 각지에 무학대사 전설이 깃든 바위나 샘들, 이 모든 것들이 무학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무학대사의 진짜 업적.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학대사는 단순히 태조의 스승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무학대사가 없었다면 조선 왕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계에게 조언하는 무학대사. 첫 번째 숨겨진 업적은 조선 건국의 이론적 토대 제공입니다. 당시 성리학자들은 역성혁명을 반대했습니다. 신하가 어떻게 임금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무학대사는 불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려왕조가 부패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한양 설계에 참여하는 무학대사. 두 번째 업적은 한양 도시 설계의 총괄 기획입니다. 단순히 터만 잡은 게 아니라 궁궐의 위치, 종묘와 사직의 배치, 시장과 주거지역의 구분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한양을 명당 중의 명당으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업적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 마련입니다. 무학대사는 태조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새 나라는 무력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십시오. 이 조언에 따라 태조는 각종 구유 정책과 백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업적은 교육제도 개혁 참여입니다. 무학대사는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나라가 발전합니다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불교도였지만 유교 교육도 중요하다고 인정했고 불교와 유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업적은 대외 정책 자문입니다. 무학대사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중국의 정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조에게 명나라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의 자주성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기본 외교 노선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업적은 종교관용 정책 수립입니다. 무학대사는 비록 불교도였지만 모든 종교는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배척하지 말고 공존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용정신 덕분에 조선 초기에는 불교와 유교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무학대사의 놀라운 예언들. 무학대사는 뛰어난 예언 능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예언들 중 실제로 맞아떨어진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조선 500년. 무학대사는 한양 천도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터의 도읍을 정하면 500년을 이어갈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는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정확히 505년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예언, 동쪽에서 오는 재앙. 무학대사는 200년 후 동쪽에서 큰 재앙이 올 것이니 항상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200년 후인 1592년, 정말로 일본 동쪽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재앙이 끝나도 다시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했는데 1597년 정유재란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 영원한 수도. 이 한양 땅은 조선이 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정말로 조선이 망한 후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까지 서울은 계속해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 새로운 글자. 이 나라에는 언젠가 우리만의 글자가 생겨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50년 후인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맞아떨어진 것을 보면 무학대사의 예지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현대에 주는 교훈. 600년 전 무학대사의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 관점의 중요성.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두 번째 교훈, 포용과 관용. 무학대사는 불교도였지만 유교와의 공존을 추구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장기적 안목. 무학대사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5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한양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편의보다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 진정한 리더십. 무학대사는 권력을 위해 정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태조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무학대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600년 전 한 스님의 해안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스님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명언으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무학대사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아름답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가족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600년 전 무학대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